안녕하세요. 고3 4월 학력평가 해설 4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부에서는요, 11번에서 이제 16번 문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11번에서 16번 지문 설명은 안 하시나요? 3부를 들어야 합니다. 자, 3부 뒷부분에서요, 11번에서 16번 지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가나로 엮여 있는 그런 세트를 읽을 때 유의할 점도 함께 아울러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11번 바로 보죠. 11번은요, 그래,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이렇게 표로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가와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제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그 성취기준은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수능의 문항들은 그 성취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제통합 세트와 관련하여 이제 어떤 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느냐라는 걸 당연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건데요. 이 주제통합과 관련하여 성취기준에 지시되는 말 중에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관점입니다. 다양한 관점, 그걸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말은 뭐냐면요. 그런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는 여러 형식의 글을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글의 형식을 비교한다는 건 특히 뭐가 관련이 있냐면요. 글의 전개 방식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취기준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통합 세트에서는요. 전개 방식에 관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약간 성취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 세트마다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통합 세트의 글을 읽을 때 처음 독해할 때부터 전개 방식에 있어서 가와 나의 공통점이랄까 차이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읽기를 한다면 그것은요, 이런 첫 번째 문제의 내용을 처음 독해할 때 미리 파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 정말 빨리 풀지 않을까요? 그 점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식으로 글 전개하고 있는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되는 내용, 그 각각 반대되는 내용에서 어떤 한 내용을 각각 혹은 뭐 내용 요소들을 취해서 결합시켜서 그런 절충하는 그런 내용,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없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론의 변천 과정도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오에 이렇게 체크하는 거 맞아요. 나는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마지막 문단, 4문단을 보면 앞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적 대상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예술 자체의 속성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구분의 원리, 지각 가능성의 원리 설명하고 있는 것을 4문단에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4문단 짚어서 예라고 답한 것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야 됐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가와 나는 독자 이해를 돕기 예시를 활용하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가의 2문단, 3문단 예시 있습니다. 나는요, 3문단에 예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라고 답한 것 적절하지요. 5번입니다. 가와 나는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의 글 읽을 때 1문단에서 미적 대상, 미적 태도, 자, 이런 것들의 개념 이해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글 읽을 때도요. 1문단에 비어즐리가 미적 대상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념들의 의미 설명하고 있나요에 예라고 답해야죠. 근데 여기 있네요.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답 5번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겠고요.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는 니은의 관점에서 기억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이다. 가다에 들어갈 말로 이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어떤 내용이냐? 특정 신을 찬미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각 작품에 대한 감상자가 자신의 종교적 기준과 다르다고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신을 찬미하기 위한 의도, 예술가의 의도죠.
자, 니은은요. 비어즐리 입장입니다.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오로지 예술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객관적인 속성만을 고려해야 된다. 비어즐리 입장인데 특정 신을 찬미하려 한 이 예술가의 의도는 비어즐리의 입장에 따르면 이건 예술작품과 구분되는 거죠. 그 내용 이문단에서 봤었습니다. 이문단에 보면 예술작품과 구분되는 예술가의 의도 이런 말 딱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가의 의도 이건 예술작품과 구분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이제 떠올린 상태에서 이제 여기 빈칸 들어갈 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술작품과 구분되는 거냐?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술작품 자체의 그 속성, 그 객관적인 그런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객관적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랑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럼 여기 빈칸 가에 들어갈 말은 객관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아닌 것, 예술작품 자체의 그런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분리되는 것, 예술작품과 분리되는 것, 구분되는 것. 자, 이런 거는 미적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죠? 여기 구분 들어가죠. 따라서 예술가의 의도는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한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술가의 의도는 볼 수 없다가 비어즐리의 입장이죠. 그렇다면 여기 객관적 구분 없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네요. 무엇입니까? 객관적 구분 있다. 있다 답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바로 뭡니까? 여기 1번이었네요. 그렇죠? 객관적 구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답 1번으로 금방 어렵지 않게 이제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여기 4번 공감적 종합 없다. 공감적 엉뚱한 말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이에요. 가의 스톨리츠와 나의 비어즐리의 입장에서 보기에 A와 B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 B 대상이 두 개예요. 두 개면요. 동일한 성격의 대상을 두 개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주목했어야 할 말, 그 점 잘 주목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요. A는 특정 회사가 실제로 제품을 담아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 종이 상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 예술작품이다 아니다, 예술작품이 아니다라고 출제자가 이렇게 A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는요. 현대미술가 앤디 워홀이 A의 모양을 그대로 복제하여 브릴로 박스라는 제목으로 1964년에 창작한 설치 미술 작품이다. 그러면 설치 미술 작품이다라는 것은 예술 작품이다죠. 그럼 A와 B의 차이점 명백하게 이제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예술 작품이 아니다. 그다음에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톨리츠의 견해전과 관련해서 그 스톨리츠의 견해장을 여기다 적용했을 때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1번을 보면 스톨리츠는 A는 예술작품이 아니지만 감상자가 A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뭐죠? 뭘 지니는 거죠? 미적 태도죠. 자, 이 내용 봤을 때 미적 태도라는 말을 떠올렸으면 잘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치환 혹은 대입 이런 걸 또 국어에서도 여러분이 선택지 판단할 때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미적 태도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술이든 아니든 간에 다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스톨리츠잖아요. 이러한 스톨리츠의 입장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가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가의 첫 번째 문단 보면 스톨리츠는 우리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 즉,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예술작품이든 아니든 미적 대상이 된다. 예술작품이 아니더라도 미적 태도로 지각할 수 있다면 미적 대상이 된다. 적절하죠?
자, 이렇게 견해장을 사례에 적용해서요. 추론하는 사고 여러분 잘해야 돼요. 2번. 스톨리츠는 B는 실제적 지각 태도로 감상해야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해하는 습관과 관련해서 이 선택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독해를 하면서 이런 말 했던 거 혹시 기억할까요? 전 강의에서 했던 말인데 읽기가 문제 풀기를 좌우한다. 잘 읽으면요. 그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잘 풉니다. 그럼 잘 읽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실제적 지각 태도 이거 지문에서 우리가 무엇과 구별하는 읽기를 해야 했죠? 미적 태도랑 구별하는 읽기를 해야 했어요. 자, 이렇게 구별하는 읽기 가의 1문단에서 해야 했습니다. 실제적 지각 태도는요. 어떤 대상을 유용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런 실제적 지각 태도로 지각이 되는 건 미적 대상이 아니에요.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이 미적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 지각 태도로 감상해야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문에서부터 대비되는 짝을 정확하게 짚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쉬운 선택지였다. 3번 선택지 보죠. 비어절리는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는 B를 미적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겠군이라고 되는데 네.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는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비어절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견해장을 고려를 하면요. B를 주관적 태도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어절리의 입장에 부합하죠. 4번입니다. 비어절리는 B가 창작된 연도는 미적 대상이 되는 작품의 속성이 아니라고 보겠군이라고 되는데 이것을 5글자로 지문에 지시되어 있는 말로 바꾸면 물리적 측면입니다. 물리적 측면은 미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좀 달리 얘기하면 미적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의 객관적 속성을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5번 비어절리는 A는 미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요? 왜 A는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예술작품이 아니다랑 관련 지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짚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술작품의 어떤 속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술작품의 어떤 속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지문에 있는 예술작품의 어떤 속성이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꼭 같은 말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말을 바꿔서 사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 말이 금방 수용이 됐을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 B에서의 물리적 측면도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B와 관련하여 물리적 측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어들리는요, 물리적 측면은 미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도 부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5번 선택지 적절하지요? 네. 자,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요, 함께 2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정답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잘 읽어야 되는지도,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유의해야 되는지도 짚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을 구조한 것이다. 14번과 15번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이 독서 동기, 그 다음에 이 독서 과정과 관련하여 문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독서 동기에 관한 내용을 좀 먼저 보면 여기에 미적 대상 경험하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험학습했대요. 표현주의 연극 봤대네요. 친구들과 나는 연극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다. 아, 네. 이게 연극 본 지가 언제인지 참 연극 보고 싶은데 이 연극 보는 체험 좋아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예술작품들이 지닌 독특한 가치들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쌤이 항상 독서 강의할 때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3부에서도요 이미 강조한 겁니다. 보기든 이런 글상자든 여러분 읽을 때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지문과 관련 있는 내용이 보통 이런 글상자 보기의 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항상 이 내용이
지문에 어떤 내용과 짝이 되는 건지 대응하는 건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자꾸 읽으려고 해야 돼요. 그 점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서 이 내용을 지문에 어떤 내용과 이제 관련지었어야 할까요? 여기 보면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문에 무엇과 관련지었어야 되나요? 바로 세 글자. 식별력이죠. 이거 떠올려서야지 잘하는 겁니다. 이걸 떠올리지 않았다면 자, 문제의 글상자, 보기의 내용 요소와 지문과 관련 짓는 사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식별력에 대한 정보 어디 있냐면 가의 마지막 문단 4문단에 있습니다. 그 4문단의 그 식별력의 개념부터 짚어보면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데 그 섬세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게 바로 식별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이게 식별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별력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즉 식별력 기르는 것이 이 식별력을 기르는 것이 A의 과제예요. A에서 자 여기 연극 보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한 어떤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파악했으면 밑에 읽기 전중어 활동 보면요. 뭐 독서 목적 확인하고 배경지 활성하고 이제 바꿔 말해보고 활용 방안 생각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문항들을 해결을 해볼게요. 먼저 14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읽기 중 단계에서 활동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그룹 모두 예술가의 의도에 규정되는 미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가의 의도에 규정되는 미적 대상? 이런 내용이 가에 있을까요? 가에 없습니다. 아예 가는 관련 내용이 없고요. 예술가의 의도란 말은 나에서는 봤죠. 비어즐리는요. 예술가의 의도를 미적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서 누군가가 미적 대상이 규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그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미적 대상이 규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어즐리 입장에서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론을 한다면 이 내용이 나랑 아예 관련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가랑 확실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모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두 그룹 모두 예술작품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그룹 모두 이런 유용성 평가하기 위한 절차 설명하고 있지 않죠. 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유용성에 대해서 여러분 스톨리치가 유용성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금방 이해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대상을 유용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실제적 지각 태도 그거는 미적 태도랑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관련 내용 없고요. 3번을 보면 두 그룹 모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에 의해 미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랑 관련 있습니까? 자, 미적 대상의 개념에 지각하다는 말이 있나요? 가의 1분단 볼까요? 우리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 미적 대상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지각의 대상이 결국 미적 대상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낙을 볼까요? 나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비어즐리 입장 나와 있는데 그 개념, 미적 대상의 개념. 예술작품의 속성 중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오직 예술작품 자체의 속성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술작품 자체의 속성들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구분의 원리나 지각 가능성의 그 원리와 관련하여 미적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미적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라는 건 바로 뭐냐? 또 그걸 4문단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요. 결국 예술작품과 분리될 수 없는 객관적인 속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예술작품의 객관적인 속성은요. 3문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따르면요.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각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나의 글에서도 미적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 모두 두 글 모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의 미적 대상을 고려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두 글은 모두 감상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감상해야 예술작품은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명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 딱 보면 어떤 말로 바꿔야 되죠? 이 말 보면
가에 있는 말 비관심적. 비관심적은 무관심적이라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내용 자체는 이미 가랑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 나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5번을 보면 두 그룹 모두 예술작품이 미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상자와 예술가의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되는데 가나 나에서 감상자와 예술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 요소가 없죠. 그렇다면 5번 답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게 판단했을 거예요. 15번 가겠습니다. 학생이 A를 해결하기 위해 가의 내용을 적용하여 읽기 활동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A에 대해서 우리 이미 파악한 상태예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글상자든 보기든 읽을 때 그 내용, 지문의 어떤 내용과 짝이 되는 말인지 반드시 파악하세요. 여기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 식별력과 대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A의 과제는 식별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의 내용을 적용하여 읽기 활동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읽기 활동은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그러면 가의 글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의 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는 것이고 그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1번. 프랑스 상징시를 감상하기 위해 상징의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별력 기르는 것과 관련하여 사문단에 열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게 있으면요.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문단에 중간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식별력 무엇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예술작품 경험, 그리고 표현기법이나 작품의 구성 요소와 같은 지식에 대해 공부, 예술 형식에 대한 기술적 훈련 이런 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징이라는 표현 기법과 관련하여 그런 관련 지식을 쌓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표현 기법과 같은 지식에 대해 공부하는 것과 대응하니까 식별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겠죠. 네, 이렇게 판단해야겠고요. 2번. 표현지의 연극을 감상하기 위해 해당 연극을 반복해서 관람한다. 근데 이거는 예술작품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과 대응하죠. 평시조를 감상하기 위해 평시조의 형식에 맞춰 창작하는 훈련하기. 이건 무엇과 대응할까요? 이것은 예술 형식에 대한 기술적 훈련을 한다는 것과 대응하겠죠.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사실주의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영화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이 영화의 역사 속에서 사실주의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술작품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지식을 쌓는 공부이니까 바로 작품의 구성 요소 같은 지식에 대해 공부한다는 것과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적절하다. 5번. 교향곡을 감상하기 위해 곡의 섬세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식별력의 개념이 뭐라고요?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핀다. 그렇다면 섬세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식별력의 개념과 이거는 상충하는 거죠. 배치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식별력을 길러야 하는데 식별력의 개념과 상충하는 이런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선택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들 중에는요. 대비되는 어떤 상충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점도 함께 알고 가면 좋겠네요.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의 A와 나의 B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져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언,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매번 그냥 정말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용언의 의미는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요.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표시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주어 외에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가 주어랑 부사어 두 자리예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주어 외에 이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예요. 근데 자, 필요로 하는 성분 다르죠? 그럼 의미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확인을 하고요. 그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 제일 가까이 있는 것부터 확인하는데 그것들의 의미 속성이 유사하면 비슷한 의미고요. 다르면 다른 의미예요. 가에 무엇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자, 여기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무엇이 어떤 이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짚어보면. 그래서 이 목적어의 성격, 어떤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득과 관련이 있다, 그런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얘는 요 A랑 의미가 유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장이죠. 앞에 목적어 입장입니다. 입장이랑 태도는 의미 속성이 유사한 거예요. 입장의 태도죠. 그렇다면 이 취했다, 여기 취한다랑 의미가 유사한 거예요. 답 1번이에요. 그녀는 급하게 연락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 연락을 취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뭐 연락을 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전에서는 이 연락을 취하는 거 요 A랑 의미 같다라고 볼까요? 아니에요. 의미 속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A에 사용된 이 취하다랑 의미 구별해 놨어요. 사전 보면 요 B랑 이제 같이 묶어서 요 B의 의미랑 같이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어쨌든 목적어 보면 이거 A에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나는 그가 준비한 것들 중에서 가장 새 것, 요 조건에 충족되는 것을 골라서 가진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거 역시 또 이제 B랑 구별이 됩니다. 군인들은 차려 자세를 취했다. 앞에 여기 자세예요, 자세. 목적어가 의미 속성이 달라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숙면을 취하고 계셨다고 되는데 이 숙면이라는 것도 역시 입장과 의미 속성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보면 실리적인 대외 정책을 취했다. 대외 정책을 취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이득 취한다라는 것과 의미 속성이 다른 말이죠.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다 하면 요거는 목적어가 앞에 질 수 있는 새 것, 가장 새 것. 그 새 것이라는 것과 의미 속성이 오히려 이제 유사한 말이죠. 친구는 태원 후 조금씩 음식을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목적어로 지되어 있고 여기 자세입니다. 역시 5번도 저 가나의 A, B의 앞에 목적어랑 의미 속성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요. 우리 함께 저기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냐? 30번에서 3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11쪽입니다. 폈나요? 네. 자, 기술 세트인데요. 기술 읽을 때 여러분 원리 방법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정 나오면 당연히 그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좀 옆에다가 적어놓고 갑시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34번이 지금 이번 시험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킬러 문항인데 요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34번 문제를 잘 못 푼 거예요. 뭐냐면 개념이나 이런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이거를 사칙연산식과 관련하여 요 사칙연산에 관한 내용 요소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반드시 문제 풀어야 돼요. 빠르게 그려야 됩니다. 사칙연산 알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 어려운 경제, 과학, 기술 분석하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 가지고 개념이나 원리 방법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꼭 어려운 문제 만들었고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꼭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왜 문제 출제 요소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B는 예를 들어서 A분의 C다 라는 내용이 지문으로부터 도출이 된다고 한다면 C가 고정되어 있을 때 A가 이거 줄어들면요. B는 커져요. 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인과관계를 출제자들은 출제 포인트를 삼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점을 꼭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적어놓고 자, 그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간단하게 문제를 먼저 훑어보면요. 30번 기억, 니은 위치 확인합니다. 확인했더니 하나는 무손실이고 다른 하나는 손실, 대비되는 자. 그럼 차이점에 관한 정보 처음 독해할 때부터 찾았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31번 출제 요소 보입니다. 화소.
화소에 관한 세부 정보 잘 짚으면서 읽어야죠. 그 다음에 32번 볼 건데 그 전에 여기 이제 세트형 문항이라서 32번에서 34번을 하나의 보기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기를 보면 보기에 하나하나 요소를 세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보면 돼요. JP 정식 압축 과정이죠. 네, 그 다음에 심화 활동에 보면 샘플링이란 말이 보여요. 그런 제목만 빨리 딱딱 보세요. 샘플링.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DCT랑 양자화예요. 그런 말만 딱 봅니다. 그러면 샘플링, DCT, 양자화 이와 관련된 정보 지문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와에 관한 정보 당연히 주목해야죠.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키가 되니까. 32번 JPG의 형식 압축 과정, 33번 샘플링 이해하기 활동, 샘플링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34번 DCT와 양자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출제 연습하겠습니다. 그럼 독해할게요. 1문단부터 보면 자, 1문단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일단 화소가 출제 요소였습니다. 그거 알죠? 문제에서 봤었어요. 그렇다면 화소와 관련해 세부 정보. 최소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 이렇게 일단 개념적인 이해부터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소와 관련해 세부 정보. 밝기나 색상에 관한 정보가 여기 이 값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 기술점 읽을 때요. 뭐뭐일수록 뭐뭐다. 적을게요. 선생님이랑 또 처음 만난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뭐뭐에 따라 뭐뭐다. 그 다음에 비례, 반비례 관계. 자, 요 형식으로요. 앞에 원인, 뒤에 결과, 인과관계가 제시되어 있으면요. 이건 반드시 출제 요소예요. 반드시 문제 해결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부터 이 형식에 따라 서술된 부분은 반드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인과관계에 있어서 위아래 그런 방향성이 있으면요. 그런 거 지문에다 미리미리 표시해놓고 문제 풀 때 그 표시해놓은 거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럼 그것만 빠르게 참고해서 혹시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답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화소의 수 많을수록 그 다음에 선생님 인과관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요. 많을수록 해상도 높아진다 이거죠. 이렇게 표시해 놓자 이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이런 원리에 관한 인과관계가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 그 다음에 저장되는 데이터 용량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그렇죠? 데이터 용량이 엄청 많으면 저장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용량 큰 거 그대로 저장하는 건 아무래도 시간 오래 걸리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줄여서 빠르게 저장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라는 거죠.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과 관련해서 무손실 압축, 손실 압축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점 나타내는 말. 자, 무손실 압축 말 그대로 손실이 없는 거겠죠. 그죠? 손실이 없는 거고요. 자, 여기 압축 효율은 떨어지지만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다. 자, 이런 말 체크를 해야 했는데 손실 압축과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손실 압축은 당연히 손실하는 겁니다.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하기는 어렵다. 자, 이거 이렇게 대비되잖아요. 차이점 보여주는 말. 이런 거 주목하면 돼요. 무손실 압축에 비해 수배에서 수천 배 이상의 높은 압축 효율 차이점 나타나는 말이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널리 사용된다 이거죠. 자, 어떤 부분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JPG는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JPG가 무손실 압축 기술이 아니라 손실 압축 기술이고요. 그 손실 압축 기술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JPG 형식의 압축, 전처리, DCT,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벌써 친숙한 말들 있죠. DCT, 양자화 이런 말 문제에서 본 거예요.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처리 과정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처리 과정에 색상 모델 변경과 샘플링이 이루어진대요. 샘플링 여기서 처음 본 거 아니죠. 출제 요소. 샘플링 잘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디지털 이미지의 색상 모델을 RGB에서 자 여기 YCBCR로 변경하는 것. 이게 이제 색상 모델 변경이겠네요. 그럼 색상 모델 변경이 무엇인지 주목을 했는데 RGB 모델은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화소의 색과 밝기를 함께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 주목해야 되는데 변경된 Y12CR, 자, 이 모델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뭘까요? 대상이 2개 이상이다.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특히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Y 정보가 있습니다. 얘는 밝기 정보예요. 그 다음에 색상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CB나 CR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분리하여죠. 왜요? 앞에 함께 표현. 색과 밝기를 함께 표현. 근데 변경된 것에는 밝기랑 색상 정보가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분리라는 말에 특히 주목을 해야 했고요. 색상 모델이 RGB 모델에서 Y12CR 모델로 변경되면 분리된 거예요. 이렇게 변경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샘플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샘플링이 이루어지는데 샘플링의 개념은 화소들에서 일부 간만을 추출한다. 그러면 손실이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손실이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또 연결했으면 잘 읽은 거예요. 일부 간만을 추출하니까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과 관련지어야 했고요. 인간의 눈은 밝기의 변화에는 민감하고, 자, 여기서 글의 내용 구조까지 딱딱 짚으면서 읽었으면 진짜 잘 읽은 건데, 여기 구별이 된다 얘기해 봤죠. 밝기의 변화, 밝기 정보, 색상의 변화, 색상 정보랑 관련이 있겠죠. 밝기의 변화에는 민감. 그러니까 밝기를 조금만 바꿔도 이거 어두워졌네? 이거 밝아졌네? 판단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금방금방. 근데 색상의 변화에는 아무래도 밝기의 변화보다는 좀 둔감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가할 때 어떤 거를 많이 좀 손실을 가야 될까요? 밝기예요, 색상이에요? 밝기 많이 변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색상은 밝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겠죠? 그 점 생각했으면 돼요. 네, 이렇게 인간의 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자, 이 두 가지 손실을 다르게 가하는 거예요. 샘플링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 여기 이제 나옵니다.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가 나와요. 이 샘플링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밝기 정보 나타내는 Y는, 자, 여기 중요한 말, 모두 추출됩니다. 그러니까 밝기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모두 추출. 근데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이런 CB나 CR은요, 인간의 눈이 색상의 변화를 아무래도 덜 민감하다 보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부만 추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와 일부의 차이점, 이렇게 구별했어야 됩니다. 네, 밝기와 색상. 이러한 샘플링 블록에서 일정한 단위로 묶은 블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하나 독해하는 요령, 기술, 요걸 하나 생각을 하면 뭐냐면, 아까 문제를 훑어볼 때 보기에서 시각재료 본 거 기억합니까? 본 거 기억하죠? 그리고 그 시각재료와 관련하여 1번 항목의 제목을 봤습니다. 그 1번 항목의 제목이 뭐였냐면 샘플링 이해하기 활동이었어요. 그럼 샘플링과 그 시각재료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분이 나오면요, 여러분 시각자료를 한번 빠르게 보세요.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각자료랑 이 지문의 내용이랑 관련지어서 독해를 하세요. 그러면 독해할 때 이 지문의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잘 한다라는 건 결국은 문제 출제 요소로 삼은 그 시각자료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해를 처음 독해할 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각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간다. 그럼 지문 다시 볼 필요 없어요. 문제 바로 풉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령껏 잘 읽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제 풀 때 시각자료 보고서 다시 또 지문을 읽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아깝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블록 시각자료에서 확인하면요. 가나. 자, 뭔가 이제 묶여 있다라는 건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봅시다. 묶여 있다는 건 이제 그 블록으로 묶여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블록 단위구나. 그 생각하면 되는데 또 이제 여기 이어지는 말 보면 자, 여기 J 대 A 대 B의 비율이란 말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요 J 대 A 대 B의 비율로 화소의 정보를 추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법이에요. 방법은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 J는 화소 블록의 가로 화소계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림을 봤으면 화소 블록의 가로 화소계수 그림에서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림에 지금 화소계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요. 요 가로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4개. 그죠? 그 다음에 A는 화소 블록 첫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의 개수. 그러면 요 첫 번째 행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의 개수. 그러면 요게 다음 게 두 번째 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요 내용도 금방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기로 제시되어 있는 그 시각자료의 내용도 이미 여러분은 완전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4대 1의 0의 비율로 색상 정보를 이제 샘플링했다고 한다면 자, 가로 화소개수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 2는 첫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 정보의 개수죠. 그러면 이제 그 보기에서 이렇게 칠해 놓은 거를 추출된 화소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이렇게 첫 번째 행에서 2개가 추출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행에서는 추출된 게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4대 1의 0인 거죠. 그러면 이 비율까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원리 방법을 완전하게 또 이해를 한 거예요. 가로화소의 수가 4개의 화소 블록 중 첫 번째 행에서는 색상 정보 2개 추출되고 두 번째 행에서는 색상 정보가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4 곱하기 2죠. 4 곱하기 2 블록이죠. 그래서 4 곱하기 2 블록까지 이해를 했고요. 4 곱하기 2 블록에 8개의 색상 정보 있다는 것도 이해했고요. 2개의 정보만 추출했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럼 8개 중에 2개만 추출했으니까 데이터의 용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빠르게 이해하는 길이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샘플링까지 됐다면 다음 과정은 DCT예요. DCT에 대한 이해를 해야 했는데 DCT 뭐냐? DCT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샘플링한 화소의 정보들을 주파수로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에 따라 분리된 데이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핵심적인 말로 이제 짚어서 여기 이제 보면 인접한 화소들 간의 정보 차이가 적다는 걸 나타내는 저주파 성분, 행렬의 왼쪽 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짚었어야 되는 건 그림. 거기 보기에 두 번째 항목이 DCT와 양조하였잖아요. 그럼 DCT 그 그림 봤어야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DCT 결과와 관련해 제시되는 그림. 네, 바둑판이 있습니다. 바둑판이 있어요. 바둑판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A가 있고요. 이쪽에 B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하여 저주파 성분 행렬의 왼쪽이 그러면 이쪽이 어디예요? 저주파 성분이라는 걸 딱 짚어야죠. 그림 보고. 그 다음에 차이가 크다는 걸 나타내는 고주파 성분은 여기 B 이렇게 독해할 때부터 처음부터 짚었어야 됩니다. 행렬의 오른쪽 아래. 근데 이렇게 대비되는 짝, 차이점.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 따라 분리된 데이터. 이렇게 나타내는 과정이 DCT라는 거예요. DCT. 그리고 자, 이와 관련해 이제 또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분리된 이제 행렬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분리된 행렬값, 요 분리된 데이터로 나타낸다랑 같은 거죠. 이렇게 분리된 저주파 성분의 절대값은 고주파 성분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 2개 또 비교를 해야 되죠.
이쪽에 절대값이 이쪽에 절대값이 이쪽에 이 b보다 크구나. 크다. 자, 이런 파악을 여러분이 했어야죠. 네. 다음으로 이제 양자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화에 대해서 이제 또 이해를 빠르게 해보면 양자화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DCT로 얻은 행렬값, 이렇게 얻은 행렬값을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특정 상수로 나눈 뒤. 나눗셈. 지금 양자화 과정이 무엇인지 그 개념, 원리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눗셈 등장. 자, 이렇게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 등장하면 주목하라니까요.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자화 과정 관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DCT 결과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A, B를 어떻게 한다? 특정 상수로 나눈다. 특정 상수로 나눔. 그리고 반올림. 자, 이런 원리 방법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당연히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특정 상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게 또 이제 뭐냐 하면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 여기 있는 겁니다. 결과. 이건 작은 상수로 나눈대요. 자, 이 A는 작은 상수로 나눈대요. 작은 상수로 나눔. 반면에 자, 이 고주파 성분의 이 행렬값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큰 상수로 나눈대요. 큰 상수로 나눔. 그래서 0의 값을 만든대요. 자, 이런 이 원리 방법을 여기서 주목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는 인간의 눈은 저주파 성분. 자, 눈과 관련하여 저주파 성분에는 민감, 고주파 성분에는 덜 민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주파 성분을 낮추는 거예요. 덜 민감하니까. 잘 구별을 못하니까, 변화를 잘 못 알아보니까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압축이 더 많이 되겠죠. 저주파 성분의 절대값은 줄이고 고주파 성분은 제거하는 겁니까?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제거. 그래서 저주파 성분의 절대값 줄이고 고주파 0으로 만드는 것.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호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호화 과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부호화는 양자화를 거친 행렬 값을 이진수 이제 부호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올림한 거 있죠. 네, 그걸 이제 이진수의 부호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수 부호를 표현하는데 허프만 부호화가 사용이 되고요. 허프만 부호화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자, 빈번하게 발생되는 거는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01, 01 뭐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드물게 발생되는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는요, 비트 수를 더 많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차이예요. 그러면 비트 수가 많으면 그만큼 이거 정보의 양이 많은 거잖아요. 즉 빈번하게 나오는 건 정보의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는 거죠. 자주 나오는 만큼. 많이 나오는 거를 나오는 거를 이 더 많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정보의 양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그 결과 허프만 부호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으면서 디지털 이미지의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되는데, 요 말을 또 주목을 했으면 좋아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으면서. 자, 이거 왜 이걸 주목해야 되냐면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 있으면 2단계는 1단계랑 다른 거죠. 3단계는 2단계랑 다른 거죠. 그러면 앞에 전 단계와 그 다음 단계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반드시 출제 요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 주목해야죠. 이거 차이점 됩니까? 앞에 단계에서는 손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데이터 용량 줄이면서 손실 있었잖아요. 일부만 추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0의 값으로 만들고. 손실이 있었는데 여기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는다. 앞 단계와의 차이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내용이 출제 요소가 되는지까지 함께 공부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짚어놓고 익히고 가는 게 진짜 공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 무손실 압축이었고 니은 손실 압축이었죠. 자, 이와 관련하여 1번 기억보다 니은은 높은 압축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손실시키는 게 아무래도 더 많이 압축할 수 있죠. 그거 지문에서 이해한 겁니다. 적절하겠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JPG는 니은이 적용된 대표적인 디지털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JPG 거기 2문단에 보면 손실압축 3문단이죠. 3문단에 보면 JPG는 손실압축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디지털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겠고 3번 기억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압축하면 데이터의 용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손실 압축이라고 해서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압축하는 기술이에요. 둘 다. 데이터 용량은 줄어들죠. 다만 손실이 없을 뿐. 그렇다면 여기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답 3번입니다. 기억을 활용하여 압축된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과 동일한 의미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원본과 동일한 의미로 복원이 가능하지만 니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에 관한 정보 출제 요소가 됐죠. 니은은 중복되거나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압축하는 것이 손실 압축. 맞죠? 31번 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었는데 화소가 출제 요소인 거 알고요. 화소에 관한 세부 정보들 확인하면서 읽었어요. 혹시 기억 안 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주목해서 표시해 놓은 거를 빠르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화소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이거 1문단에서 확인했던 것이죠. 화소는 빛의 3원색을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요 2번 선택지에 살짝 판단 좀 머뭇거렸을려나 모르겠네요. 4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4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빛의 3원색을 조합하여 화소의 색과 밝기를 함께 표현. 그러면 4번색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화소의 색과 밝기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화소는 빛의 3원색을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4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딱딱 판단해야 되죠. 3번, 화소수의 증감에 따라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다. 뭐뭐일수록 뭐뭐다. 이건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뭐뭐일수록 뭐뭐다. 우리 어디서 주목했습니까? 1문단의 네 번째 줄.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저장되는 데이터 용량은 커지게 된다. 그럼 화소수 증감에 따라 해상도 달라진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화소의 정보는 밝기 정보와 색상 정보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 색상 모델 변경을 통해서 RGB 모델, YCBCR 모델로 바꿉니다. RGB 모델에서는 화소의 색과 밝기가 함께 표현되는데 YCBCR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랑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CR로 분리가 되죠. 네, 그렇다면 밝기 정보로 색상 정보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도 적절합니다. 5번을 보면 화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은 글에 지시되어 있는 맥락상 1문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데이터 용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데이터 용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 1문단의 끝부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용량을 줄여주는. 그렇죠? 그렇다면 데이터 용량을 줄여줘야 되는데 화소의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문단에서 뭐물수록 뭐보다 반드시 출제 요소라고 했죠.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저장되는 데이터 용량은 커진다. 화살표 위 다 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5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여러분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거고요. 알고 가야 되는 것은 뭐뭐일수록 뭐뭐다 이런 게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된다. 그걸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 많다. 이걸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사한 거 나왔을 때 빨리빨리 딱딱 잘 판단해야죠. 자, 여기 보기가 있습니다. 1번은 압축 과정 가나다라. 그다음에 2번 열심히 활동과 관련하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독해할 때부터 우리가 고려해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 그림 자료까지 정확하게 처음 독해할 때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 곱하기 이것도 4 곱하기 2죠.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가로 가로의 개수 4 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첫 번째 행에서 추출된 거의 개수죠. 자, 여기 지금
칠한 게 채워져 있는 게 색상 정보가 추출된 겁니다. 그럼 추출된 게 2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행에서는 추출된 게 없어요. 그럼 이게 4대 2대 0이죠. 즉 J 대 A 대 B 요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지문에서 이제 이해를 했었고요. 그 원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원리 방법을 사례에 적용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표시를 하면 자, 여기 역시 가로 개수 4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서 하나 추출했고요. 두 번째 행에서도 하나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1대 1이라는 것 판단해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DCT와 이제 양자와 이해하기 활동과 이제 관련해서 DCT 결과 자, 이 A 여기 뭡니까? 저주파 성분이죠. 여기 고주파 성분.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절대값이 여기에 절대값보다 크다는 것도 지금 여러분 파악한 상태죠. 네, 그리고 양자와 결과와 관련하여 이 C의 값은 그러면 이 A를 자, 이게 DA를 요 B를 나눈 상수보다 작은 상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D는요 큰 상수로 나눠가지고 요 큰 상수로 나눠가지고 자 0이 되게끔 만드는 영역입니다. 그죠? 자,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미 처음 독해할 때부터 이 시각 자료를 고려해서 파악한 상태여야 해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 문제를 판단을 해보면요. 1번 가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이 샘플링보다 이제 먼저 진행되겠군이라고 되는데 과정 이해하는 겁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된 다음에 샘플링 이루어지죠. 그러니 적절해요. 2번 가를 통해 추출된 화소의 정보들은 나에서 주파수로 변환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나에서 이 DCT는 주파수로 이제 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2번 적절하겠죠. 3번 나에서 주파수 영향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리해낸 화소의 정보 이렇게 A, B로 분리됩니다. 분리되고요. 이거 양자 과정에서 특정 상수로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서 반올림하죠?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다와 라에서는 모두 데이터를 손실시켜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주겠군이라고 되는데 자, 이 문제, 이 4번 선택지를 빠르게 판단 못한 사람들은 읽기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읽기 습관과 관련해서 아까 독해할 때 얘기했습니다.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 있으면 2단계는 1단계와 다르다. 3단계는 2단계와 다르다. 그럼 2단계 가는 정보를 읽을 때는 1단계와 다른 점, 3단계 가는 정보를 읽을 때는 2단계와 다른 점 꼭 주목하세요. 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주목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부호화 과정에서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으면서도 란 말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는 데이터 손실이 안 되는 단계예요. 다에서는 손실되죠. 고주파요. 이 양자 과정에서 고주파 영역 여기를 0으로 만들잖아요. 고주파 성분을. 그렇다면 이 둘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모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손실시킨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모두 손실시키는 거 아니다. 답 4번. 라에서는 데이터가 발생되는 빈도에 따라 비트 수를 다르게 할당하여 데이터를 부호하죠. 네, 발생 빈도가 높은 거는 적은 수의 비트. 상대적으로 이제 빈도수가 발생되는 빈도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거, 그런 건 많은 수의 비트 할당합니다. 적절하지요? 33번 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JPG 형식의 샘플링 이야기 이제 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색상 정보가 하나도 추출되지 않은 행이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가에 색상 정보가 하나도 추출되지 않은 행, 두 번째 행 있죠? 보이죠? 그 다음에 나의 샘플링을 J 대 2대 비율로 나타내면 자, 나의 샘플링 4대 1대 1이라는 것 앞서 보기 설명할 때 했습니다. 자, 가로의 그런 개수 4역 4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서 까만 점 칠한 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 까만 점 칠한 것도 하나고. 맞죠? 가와 나는 각각 샘플링 비율은 다르지만 달라요. 가는 4대 2대 0이었어요. 샘플링 비율은 다릅니다. 추출된 색상 정보의 개수 동일하죠. 2개로.
4번 가와 나에서는 추출된 CB와 CR의 각각의 개수만큼 Y가 추출되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이것도요 우리 구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Y는 밝기, 그 다음에 CBCR은 색상 정보, 이것은 일부 추출, 이거는 모두 추출.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 요소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추출하는 만큼 Y가 추출되는 거예요? 아니, 모두 추출. 그러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에서 색상 정보가 일부만 추출된 것은 인간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이라고 됐는데 인간의 눈이 색상 변화에는 밝기 변화에 비해서 좀 덜 민감합니다. 그런 특성을 고려한 것이죠.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 읽은 학생이 보기에 DCT와 양자와의 결동에서 볼슨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참 많이 틀렸어요. 여기 있는 이 5개의 선택지 중에서 특히 3번 선택지 같은 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잘 판단을 못한다고 한다면 수능 시험에서도 틀리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말 잘 익히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고 가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A와 B는 양자화 과정을 거치면 0의 값이 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A와 B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0이 되는 쪽은 어디입니까? 여기 고주파 성분이 있는 요 B 쪽이죠? 그렇다면 요 A 쪽은 0이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A, B 둘 다 묶어서 0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A와 B는 양자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상수를 사용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양자화 과정에서요. 자, 양자화 과정은 DCT의 결과, 요 DCT 결과 나온 요 AB의 값을 A는 작은 상수로 나눠요. 그리고 반올림하죠. B는 큰 상수로 나누고 반올림 하는데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큰 상수를 사용하고 작은 상수를 사용하니까 서로 다른 상수를 사용한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 아예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판단이 아예 안 된 선택지가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자꾸 판단이 안 된 선택지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자꾸 거기에 끌리는 성향이 누구나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많이 고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3번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거 판단할 때 우리가 고려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자, 독해할 때 얘기했었어요. 처음 지문 독해할 때. 사칙연산에 관한 내용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눗셈 있다고 했습니다. 나눗셈은 뭡니까? 나눗셈은 이와 관련된 나눗셈이었어요. 작은 상수로 A를 나눠요. 그 다음에 큰 상수로 B를 나눠요. 그리고 A의 절대값이 더 커요. 절대값이 더 커요. 자, 이렇게 이 나눗셈 고려해서 값 비교하면 돼요. 값 비교하면 되는데 자, 여기 A의 절대값, C의 절대값. 자,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요 A 이렇게 계산한 것이 결국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림의 C가 되는 겁니다. C. 그리고 요렇게 이제 나눈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D쪽이 되는 건데 거의 0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값이랑 이제 이 값이 이제 C가 되는 건데 그럼 비교를 해 보세요. 자, 나누기 전에 A 값이랑 나눈 후에 A를 나눈 후에 C의 값이랑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A의 절대값이 더 큰 거죠. C는 A를 이렇게 나눈 값인데 그렇다면 C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작겠군이라고 해야죠. 자, 요거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B와 D는 저주파 영역을 나타내겠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주파 영역은 A와 C죠. 왼쪽 상단. B와 D는 고주파죠. 고주파. 그죠? 고주파 쪽이죠?
고주파 성분이 많은 쪽입니다. 그 다음에 5번 C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보다 작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D는 0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작겠군이라고 하면 안 되죠. C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보다 큰 거죠. 그렇다면 자 5번 정답 아닙니다. 정답 2번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제 독서 해설이었고요. 여러분 지문 읽기, 문제 풀기 어떤 점에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익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은요, 6부에서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